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3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 강의를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업은 이번 학기에 처음 만들어진 수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것이고 강의를 하는 저도 처음 강의를 하는 과목인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과목을 설계한 사람, 이 과목을 실제로 학교 본부에다가 이 과목을 만들겠다라고 건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 과목을 실제로 런칭하는데 에, 여러 가지 구상을 했고 설계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그리고 학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여나 이 다루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수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난주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인류 역사의 문명의 발전에서 중요한 어떤 혁신이나 발명이나 발견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언제 일어났고 어디서 일어났고 누가 주도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되게 어려워하고 되게 고리타분하게 느끼고 되게 흥미를 갖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교육이 무슨 암기 과목처럼 돼 있어요. 역사 과목이 물론 과거의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고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실관계나 사실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암기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역사학자들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지, 단순적으로 우리가 교양 수준에서 역사를 접근하고 배우는 사람은 그런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나 혹은 사실 내용이나 쉽게 말해서 연도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런 방식의 역사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 지나온 과거에서 인류가 과연 어떤 것들, 무엇이 인류, 인류 문명의 아니면 사회나 국가, 경제의 변화, 발전, 성장, 퇴보, 쇠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만든 혁신은 무엇이었고 그 혁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나 혁신이 일어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모든 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듯이 원인과 결과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거. 물론 뭐 자연적인 현상에도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겠지만 이 사회적인 현상에도 다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변화나 혁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 배경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와 혁신이 향후 그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람 이름, 누구.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야기랑 이어지는데 역사를 되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단편적으로 하나의 시선으로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입니다. 근데 입은 하나예요. 가끔 혼자서 제가 어린 시절에 몽상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입은 하나일까? 입이 오히려 두 개일 필요성이 있는 게 입인 것 같은데, 하나는 말하고 하나는 먹고. 근데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나 싶은 눈은 두 개고 귀도 두 개란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눈이 두 개인 것은 결국에는 세상의 사물을 조금 넓게 보기 위함이에요. 예. 한쪽 눈만 떴을 때, 이쪽 눈만 떴을 때, 여러분들 그 왼쪽 눈이 바라보는 세상과 오른쪽 눈이 바라보는 세상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한쪽 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떠보면서 바라보세요. 똑같은 물건을 바라보더라도 이 각도의 차이, 그리고 사람마다 두 눈이 성능이 똑같은 게 아니라 주시가 있어요. 주로 그 어떤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 주시가 있기 때문에 왼쪽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오른쪽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요. 자, 그리고 귀도 양쪽으로 뚫려 있어요. 이쪽으로 뚫려 있고 이쪽으로 뚫려 있어요. 이게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서라운드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한쪽 귀만 있다라고 하면 이쪽 소리만 들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듣는 것을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여유나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어떤 지식이나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가치관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편적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국가나 사회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이게 국가나 사회 수준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나 뭐 하다못해 단순한 너와 나의 인간관계라 보고 국한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뭐든지 단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100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는 10,000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100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 되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고 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도 쉽죠. 너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뭐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아니 뭐 그게 원인이었다면 그걸 피할 방법은 없었냐는 거죠. 그 따지고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됐다면 그 문제를 예측하고 회피하고 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안 됐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고 발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뭐 저도 그런 견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국가가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하는 데는 단순한 하나의 이유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분명히 이게 있었다. 그거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어떤 변화와 혁신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거 외에도 뭐 사소한 어떤 이유나 어떤 변화 혹은 뭐 어떤 이벤트가 이러한 변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죠. 다만 그런 것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의 경우에는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해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것이 좀 흥미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유로
세상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는 단 한 사람의 어떤 역량으로 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에, 모든 걸 그 사람이 올마이티 해가지고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변화나 혁신에 영감을 주거나 그러한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그러한 혁신과 변화를 리딩하거나 명령하거나 하는 역사적 인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역사책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했다. 나폴레옹이 다 했나요? 아니죠. 나폴레옹 밑에는 20몇 명의, 26명에 이르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때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전술제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군대의 어떤 사단이라든지 대대라든지 연대라든지 그런 어떤 전술 개념, 전술 지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나폴레옹 휘하에 되게 유능하고 실력 있는 장군들이 되게 많았어요. 부하 장군들. 그리고 장군들만 있었겠어요? 그 나폴레옹의 군대를 이루는 데는 나폴레옹의 어떤 비전을 쫓아서 종군한 이름 없는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럽을 정복한 거죠. 인류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단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의 모든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역사를 바라볼 때 일방적인 입장과 주장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를 만들고자 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역사를 되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로 저도 역사 전공이 아닙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흥미를 갖고 뭐 제 주 전공도 아니지만 관련된 서적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읽어보고 하는 걸 좋아하고 오히려 제 연구실에 와본 분들은 알겠지만 전공 관련 서적보다 역사 관련 서적들, 교양 서적들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 되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는데 어렵죠. 그런 분들이 하는 진짜 역사학자들이 하는 그런 역사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전문적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하는 어떤 역사적 이야기들은 모든 것이 뭐 어느 정도 추정과 추론은 들어가지만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토의를 하고 하기 때문이죠. 그 뭐 사료라든지 뭐 1차 사료라든지 2차 사료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유튜브에 뭐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유명한 뭐 소위 말하는 뭐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을 뭐 제가 뭐 누군지를 얘기를 해가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장점도 있어요. 되게 쉽고 재밌게 가르치거든요. 그거는 인정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쉽고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지르는 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되게 과거의 사실을 얘기할 때 오늘날의 시각으로만 바라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과거에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사실이 있어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고 뭐 고고학적 유물로도 남아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살이라든지 뭐 전쟁 범죄라든지 뭐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뭐 존재한 사실을 없었다라고 할 수 있나. 근데 그게 그 시기, 그 시대, 그 가치관, 예를 들어서 뭐 2000년 전, 뭐 아니면 1000년 전, 내 문화. 1000년 전에 과연 인권이란 개념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존재했을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관과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1000년 전, 2000년 전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00년 전의 사람이 혹은 2000년 전의 사람이 나쁘다, 잘못됐다 라고 비난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동시대 사람들 혹은 그 시대를 직접 겪지 않더라도 그 직접 겪은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후속 세대, 뭐 예를 들어서 뭐 50년 후라든지 100년 후에 그 인물이나 그 사건을 평가하는 걸 봐야 돼요.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에 봤을 때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일이 그 사람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이후에 당연히 사실 이것도 좀 우리가 분명 알고 가야 될 게, 에이브람 링컨이 미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하기 전에 이미 유럽은 노예제가 없었어요. 폐지됐었어요. 예. 뭐 링컨이 뭐 인류 최초로 노예제를 폐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벌써 여러분들 오해가 있죠. 예. 그게 다 역사를 단편적으로 배워서 그래요. 이미 유럽에는 노예제가 없었어요. 예. 어쨌든 노예제라는 게 폐지됐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2000년 전에 고대 로마 노예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 시대는. 예. 노예를 수십 명, 수백 명 부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걸 오늘날의 시각으로,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그걸 비난하는 게 맞냐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역사적 기록은 굉장히 뭐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모든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 기록을 소홀히 한 국가나 사회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페니키아 같은 경우에는 상업을 하다 보니,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항해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과 거래했던, 아니면 그들과 전쟁을 치렀던 그리스나 로마 쪽 기록을 바탕으로 페니키아를 연구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기록은 아무래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시각으로 모든 사실들을 바라보는 게 맞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건이나 뭐 현상이 있었을 때, 이 작용을 하는 쪽도 있고 반작용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거는 양측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양측의 입장을 다 고려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때리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만 맞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 두 사람이 왜 폭력 행위로 가게 됐는지의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때리는 사람의 입장에만 선다든지 맞는 사람의 입장에만 선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제3자로서. 뭐 변호사가 아닌 다음에, 그 사람의 변호사가 아닌 다음에야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한쪽의 이야기만 수긍을 하고 한쪽의 이야기가 모두 다 옳다라고 판단하는 태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입장이 있고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쭉 설명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러한 과거의 사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훈을 도출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합리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이게 이렇다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강의를 수행하고 진행하고 있는 제가 이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교수님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아니지 않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수업을 만들고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여러분들이 저와 다른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유념해 가면서 이 수업을 수강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뭐 카이사르라고 유명하죠.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시저라고 하기도 하고 카이사르라는 사람 카이사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영어로 읽기도 하고. 그 카이사르란 말이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그 독일어의 카이저 황제를 뜻하는 카이저 그리고 러시아의 황제를 뜻하는 차르의 어원이었고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공화정이라는 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공화정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원로원에 의해서 원로원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리더할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집정관을 뽑는 뭐 그런 방식으로 로마의 공화정이 운영이 되었는데 그 재미난 게 이제 로마 공화정이 운영이 되다가 제정으로 바뀌어요. 그 제정으로 제정이란 거는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와 비슷한 가두정 체제에서 독재자 1인의 지배를 받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변혁이냐 좋은 점이냐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연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굳이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걸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치체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근데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민주주의가 최고는 아니지만 어떤 최선의 정치체제가 아니냐 하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던 시기, 그 시기에는 그들이 생각을 했을 때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체제가 그들에게 더 바람직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를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래서 그 카이사르는 뭐 자신의 어떤 그 양자죠. 양자인 아우구스투스에게 이제 뭐 제가 직접 넘긴 건 아니고 왜냐면 카이사르는 암살을 당해가지고 뭐 어쨌든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보면 카이사르의 후계자라는 후광을 비추어서 내전을 겪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꺾고 로마의 지배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부터 로마 제정이 시작되었다, 황제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뭐 사설이 이게 여담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스스로를 황제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 직함이 로마의 시민의 1인자 프린캡스 그리고 로마군의 최고 지휘관 임페라토르 뭐 이런 표현 이런 직함 그리고 뭐 최고 존엄 원래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이 존엄한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오거스트 그쵸. 오거스트의 어원이죠. 근데 황제란 표현이 뭐 라기보다는 로마 시민 중에 1인자 뭐 이런 의미로서 그 자신을 지칭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근데 재미난 건 이 아우구스투스를 설명하는 1인자라는 표현, 프린캡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린스의 어원이 됐고, 군사 지휘관이라는 뜻의 임페라토르가 오늘날 영어의 엠퍼러의 어원이 됐습니다. 뭐 그런 임페리움, 뭐 황제의 할 때 임페리움 이런 표현 쓰죠. 임페리얼 뭐 이런 표현 쓰죠. 자,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재정을 수립을 하고 이 강대한 영토를 로마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 뭐 오현제 시대라고 하는 약 200년 동안의 뭐 중간중간에 이상한 사람 등장하기도 했어요. 뭐 네로라든지 갈리쿨라라든지 이런 사람 등장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뭐 평화의 시기를 지켜 나가게 됩니다. 로마의 통제력이 막강해져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운영이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의 어떤 전성기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력 하에서 사회 경제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었고요. 제국 전역이 왜냐면 이제 원체 그 국가에 편입되는 민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영토도 넓어지고 했기 때문에 법 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법이라고 하는 통일된 법률 체계에 의해서 통치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포장 도로라든지 뭐 아니면 수로 이런 것들을 사회 인프라를 구축을 해가지고 제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국인의 어떤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빠짐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유교죠. 유교 뭐 불교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이제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에, 불교는 그냥 어떤 신앙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고 조선시대 이후 이 유교는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유교와 이런 것 유교 같은 것들이 에, 선비의 나라잖아요. 선비의 나라. 그렇죠. 조선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유럽은 보면 제가 보는 시각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유럽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독교와 에,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오늘날에도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 근간에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의 근간에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작은 도시 로마가 세계 제국이 되는 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었냐를 보면 제가 그냥 이런 이유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를 어, 가져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쓴 플루타르코스는 이 로마의 어떤 강점에 대해서 패배자들까지도 포용하는 포용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처음엔 도시국가였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의 로마 그 인근에만 국한된 도시국가였는데 처음 그 이제 성장을 해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지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중해로 나아가서 온 유럽과 북아프리카 일대를 다스리게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 시민, 적국의 시민까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통치 체제, 정치 체제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다 포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역사라는 책을 쓴 폴리비우스는 이 정치 체제의 유연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역사 기간 전체를 다 살펴봐서 1인자가 지배하는 왕정 또는 재정, 그리고 어떤 소수의 인원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귀족정, 아니면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이 다 등장을 해요. 이 로마의 역사 안에. 그래서 그 제도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뭐냐면 왕정이 가지고 있는 거는 리더십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이 물론 그 리더가 뭐 네로 황제나 뭐 갈리쿨라 같은 폭군이라면 문제가 심각하게 지겠지만 이 사람이 통치를 똑바르게 하고 정치를 잘 한다면 그 국가나 이런 정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백성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집정관 제도나 이제 후에 이제 제정으로 이제 변환을 하면서 보면 왕정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분명히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로원, 로마에 원로원이 있습니다. 원로원이란 것은 뭐 어느 일종의 이제 귀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토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를 한 건데, 오늘날 뭐 의회, 국회라고 생각해 보면 되죠. 원로원이. 근데 이런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집합, 그런 집합을 통해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단 지성의 어떤 장점을 활용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로마는 또 뭐가 있었냐면 민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자유민이면 모두 다 참여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표출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민회였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선출되는 사람이 이제 호민관이었는데, 호민관이 사실 나중에는 이제 집정관을 뭐 비토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치 체제를 다 수용을 했고 다 변화를 했고, 그리고 국가가 유지되는 동안 바뀌기도 했어요. 왕정이었다가 귀족정이었다가 뭐 제정으로 바뀌고, 이런 어떤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 체제 자체가. 자, 그리고 로마사에서는 디오니시오스는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종교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종교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국제 뉴스를 통해서. 근데 로마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 제국이 유지되는 동안 처음에는 그리스의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그 그리스의 주신들 있죠, 뭐 제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식구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했습니다. 아폴로 뭐 이렇게. 그러다가 기독교가 민중으로 이제 막 파고들어서 전파가 되고 하니까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교로 정해버려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국가가 유지되다가 어떤 종교를 확 바꿔버리는, 그래서 그걸 수용을 해서 국교로 삼는. 뭐 로마가 뭐 이런 사례의 뭐 유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뭐 한국의 국사를 살펴봐도 고대 삼국에서 이제 무속 신앙에서 이제 그 불교를 수용하는 뭐 그런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있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이 이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이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이 작은 도시인 로마가 전 유럽을 지배한 지배자가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뭐 여러 당대를 살아갔던 석학들의 입장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뭐 최대 판도를 살펴보면 오늘날에 이제 여기 이제 이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로마 제국의 최대 판도입니다. 기원전 200년경,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하고 뭐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 진한 녹색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이사르가 한 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의 갈리아를 이제 정복한 거죠. 그렇게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해서 지금 녹색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고,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 그 후계자들 중에 이제 트라이아누스 이런 황제들에 의해서 뭐 영국까지, 그리고 중동의 지금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랜 기간 지속이 되다가 한 300여 년 넘게 지속이 되다가 사실 너무 넓어요. 사실 너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어떤 경제적 부담이 이 로마 제국의 세락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넓다 보니 한 명의 황제가 통치하는 것보다 여러 황제가
다스리는. 그래서 황제가 4명이 되기도 해요. 예. 동쪽에 정황제, 부황제, 서쪽에 정황제, 부황제. 그러니까 황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하는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 중국의 황제하고 좀 달라요. 중국의 황제는 하늘의 천재의 자식이기 때문에 천사, 내가 하늘 아래 제일 그 어떤 유일한 존재여야 되거든요. 중국의 황제는. 근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걸 번역을 우리가 황제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 건데 그 동양에서 말하는 그런 황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황제가 여러 명 있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정황제, 부황제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영토를 나눠서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메인 수도였죠. 메인 수도를 로마에서 오늘날 이스탄불, 그 당대의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이 어떤 콘스탄티누스가까지는 괜찮았지만, 콘스탄티누스 당대는 괜찮았지만 이제 서기 396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되고 이 두 로마 제국은 향후에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세락에 대해서는 수업 내용을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